이제 마지막으로 나라 해이안 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산뜻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게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설명할 때 빠진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보다는 또 다른 측면, 조금 뭐 사선에서의 측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향에서 역사를 보면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볍게 듣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뭐 역사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역사는 골치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본 서기의 관련 부분을 좀 많이 본 거예요. 왜냐면 그 시기에 720년에 서기 720년에 만들어진 일본 서기가 아무래도 고대의 일본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서기가 100%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보다는 일본 서기가 바탕이 돼서 우리는 일본 역사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다이카 가이신. 다이카 개신과 고대 국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덕태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성덕태자가 7세기 또는 그때의 불교와 성덕태자하고 같이 뭐라 그럴까, 정치를 하던 사람 또는 정치 상대인. 근데 정치도 다 아군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반대파도 있어야 돼요. 뭐 그래서 소가시라든가 모노노베시라든가 이러한 그 세력들이 이제 다 가고,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역사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다이카 가이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의 그 계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이카 가이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 쿠데타인데, 그 후지와라가 누가 돼서 쓴 일본 서기 후지와라 가마타리의 아들 후지와라 후히토에 의해서 일본 서기가 편찬됐다. 그러니까 다이카 가이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미화됐고, 또 역사적인 왜곡되었던 그런 사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파가지고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근데 그 다이카 가이신이 일어날 즈음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했죠. 660년 백제가 멸망한 것이죠. 그리고 659년에 이제
견당사를 파견을 했는데 그 견당사 일행이 영유되었다가 661년에 귀국하게 돼요. 이것도 사실은 백제 멸망하고 그러니까 당이 나당 연합군으로 백제 원정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견당사가 이제 억류됐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한 이제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본에 체류하던 백제 왕자 풍이 그 잃어버린 백제 사비성이 함락되자 그 백제를 다시 찾으려고 원군 파견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661년이고 3년 후에 663년에 금강, 지금의 금강이죠. 백마강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백강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쿠스키에 그렇게도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패배를 하니까 백제의 옛 땅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던 그 정책은 이제 숲으로 돌아가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율령 국가 체제를 일본은 이제 수립하려고 박차를 가해요. 그 667년에 오미로 천도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일본 고대사의 최대 그 내란이라고 하는 진신노난, 임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아스카로 돌아와서 아스카는 어디죠? 지금의 나라 지방 아스카에 이제 재차 궁을 세우고 대무천왕이라고 하는 자가 다시 이제 즉위를 하죠. 673년에. 그러니까 백제 멸망 10년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때부터 그 대륙과의 관계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내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시조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2세 신궁을 성역화한다든가 제사를 지내는 정비를 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확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역사서를 편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스타일로 이제 그 대외의 정책보다는 대내적인 그 정치를 정리하는 걸로 들어간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성을 본떠가지고 일본의 서울을 만들려고 한 거죠. 일본의 수도를. 그래서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대무천황 때부터 추진한 후지와라교 아스카 지방의 북쪽, 나라 지방의 북쪽이죠. 아스카. 근데 이제 그 후지와라교도 만들어졌는데 가이카카이신 이후에 그 천황의 율령 제정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율령의 골격을 한번 볼까요?
나라 시대 해안교라고 하는 거, 이제 나라 지방에다가 수도를 정한 거를 해안교. 그 전에는 뭐라 그랬죠? 후지와라교. 근데 이제 후지와라교는 후지와라가 이제 실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봐요. 근데 8세기 초라 그러니까 710년부터 율령을 모델로 후지와라 율령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론 후지와라라고 하는 성은 얘기를 그 성씨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였고 하사 받은 거죠. 맨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후지와라 후이토라고 하는 자가 그 율령 제정에까지 크게 이바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후지와라 그러니까 후지와라 가마다리가 이제 율령 쿠데타를 했는데 율령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율령 필요 없고 천황 필요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랬는데 그의 아들 가마다리의 아들 후지와라 후히토가 신생 율령 국가 터전을 또 다지는데 테크노크라트였어요. 아주 브레인이었죠.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후지와라는 뭐죠? 최고의 귀족이었잖아 이 시기에. 근데 그 율령의 실무를 맡았던 사람은 도레인이었다. 도레인 누구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한반도. 백제가 제일 많고 고구려 신라인도 있었죠.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고구려 유민이 생겨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물론 신라인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삼국이라고 하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패스포트 가지고 다녔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왕래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신라는 한반도에서 실권을 잡은 세력이고 백제와 고구려는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도레인의 숫자가 이제 그들이 많은 거죠. 그 도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귀족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도레인과 도레인의 후예가 이제 중하위 관료가 된 거죠. 뭐 상급 관료는 후지와라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후지와라도 모르죠. 후지와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반도 사람인지, 일본 본토? 글쎄요. 이것도 퀘션 마크죠. 다 이제 그 대륙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본의 나라 고대 국가를 만드는데 상당히 힘을 쏟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율령이 만들어지면서 고대 국가의 틀을 잡았다. 그러니까 천황은 정치의 수장이고 이제 그 천황이라고는 호적 연합 구성원 중에 1인자였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신라도 뭐 박혁거세를 비롯해가지고 박석김 이래가지고 3명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중간에 김씨가 이제 독차지를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가 깨져버리는 거죠. 신라 때는. 근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고대는 그 호적들 연합체에 한 사람을 왕으로 수장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천황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도 장소가 나라 지방, 아스카 지방이었기 때문에
천황과 황족은 약 100명 정도. 귀족과 관리가 이거 잘못했어요. 귀족과 이제 관리가 황족과 천황이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약 10,000명 정도.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왜 여기다 10,000명인데. 귀족과 관리가 약 10,000명 정도. 즉, 그 중에는 그 10,000명 속에는 도레인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보통 일반 민중을 얘기를 하지만 백성이라고 하는 건 농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경제가 농업이었습니다. 백성의 양민이 약 500만원씩 600만이고 그 중에 10%가 천민이었다. 네, 천민은 5 종류가 있었고 의복의 색깔로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자, 화장실 청소하는 자 또는 백정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존재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천황의 통치권, 율령과 천황의 관련성을 배제하고는 고대 국가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배제하면 안 되고, 기나이라고 하는 거는 기라고 하는 건 서울이를 서울기자니까 야마토 정권 시절에 기나이를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고, 이 나라 시대는 그러니까 아스카 그 고대 국가 시절 때는 서울은 대부분이 정치도시죠. 정치도시. 수도는 정치도시예요. 전제적 왕권으로서의 천황. 호족연합의 구성원 중에 1인자가 천황이었다. 그런 의미고, 전제군주를 지향하는 천황. 이거를 통제하려는 유력 귀족 사이에는 항상 대항 관계가 존재했고 각축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럼 정치는 누가 해? 그럼 이제 태정관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무총리 격이죠. 태정관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의 역사도 보면 끊임없이 변해요. 율령, 그러면 668년은 뭐죠? 668년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대죠. 그때는 이제 오미령이라고 하는 율령이 반포됐고 689년에는 아스카키 요미하라령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발령됐고 701년에는 다이호 율령이 발령됐고 또 718년은 요료 율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율령이 반포가 됐지만 이게 항상 완전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이제 일부 718년에 후지와라 후미토가 만들어낸 율령이 이제 나중에 조금 이어지긴 해요. 그게 바로 이제 태정관 제도는 뭐라 그랬죠? 국무총리. 이거는 국무총리는 태정관 이거는 무사 정권 때는 없어졌다가 나중에 명치시대 때에 천황제가 부활하면서 다시 또 태정관 제도가 부활을 해요.
고대의 그 제도가 부활한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일본도, 어, 다시 얘기하면은, 발전하지 않은 천황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농민은 결과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지만, 너무 세금이 좀 많았고, 노역도 해야 됐고, 그 다음 군역도 해야 되고, 군역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군대 가는 거. 결과적으로, 그, 싸움이 나오면은, 군에 가면은 또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생활을 하기 어렵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백성들은 이거 고쳐주세요. 여기 귀족과 관리 10,000명. 이거 잘못해.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거 지금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는 해이족교라고 그랬죠. 나라 시대는 거의 이제 8, 90년 정도 이어졌지만, 고대 국가로서의 충분한, 그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이안 시대에 넘어가기 직전에, 나라 시대의 정치와 경제,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기는 했죠. 근데 별로 많이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 헤이조쿄는 80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도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천도를 하는 것이고, 또는 뭐죠? 오래된 권력이 있으면 썼거나 아니면은 정치가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천도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성계가 천도하는 것도 500년 고려의 귀족들을 전부 다 어떻게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가 없죠. 모사 출신인 이성계가 그 모든 양반들, 귀족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양으로 하는 거죠. 그 세력들 좀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훨씬 개성이 한양보다 보수주의죠. 근데 이제 794년에는 이제 다시 해안교로 옮겨가는데, 이제 그 해안교로 옮겨가기 전을 나라시대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 그 다음에 8세기 초반에 율령 국가가 정립되면서 왕족과 유력 귀족 간의 세력 균형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기는 했지만, 농민 사회가 피폐하고 중앙 정계에서는 후지와라 씨와 경쟁자들 사이에 격한 정쟁이 빈발했기 때문에 헤이족교는 분명히 이제 정치색이 강한 도지였지만, 그렇게 또 이제 만만한 땅이 아니니까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후지와라 후모토가 이제 율령제에 확립하는데 진력을 했다고 했죠. 황실에 접근해가지고 후지와라 씨의
발전의 기초를 계속 다져간 거죠. 그래서 뭐죠? 문무천왕 옥립에 공을 세운 일로 맏딸을 천왕한테 시집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키워나가죠. 후지와라 씨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또 천연두 같은 이러한 전염병도 발생을 했고,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19에 아주 지금 치를 떨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735년 다자이후에서는, 다자이후는 큐슈 지방이거나 천연두가 창궐해가지고 막 일본 전역으로 번지기도 하고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의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또 전염병도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당나라, 큐슈에서 당나라로 가잖아요. 큐슈가 상당히 관문 역할을 했지만, 관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높은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약한 도시죠. 후쿠오카 특히.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도 견당사를 때문에 내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은 당나라로만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발해로도 보내고 견발해 이런 거죠. 707년에 발해가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한 거 기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 시기가 되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천년의 도읍지 헤이안 시대, 헤이안교로 천도를 합니다. 이제 교토의 옛날 이름이 헤이안이라고 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교토. 그 교토의 수도가 정해지면서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거죠. 1192년 무사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헤이안 시대가 400년간 지속됐는데, 그 중심이 헤이안교, 서울 경자죠, 헤이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황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살았어요. 이후에도, 무사정권 이후에. 그래서 천년의 수도 교토, 헤이안이라고 하는 거는 천년간 일본의 역할을 한 거죠. 명치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서울을 동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는 헤이안이, 즉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이안 시대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누가 교토 시내로 천도를 한다는 조칙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뻔하죠. 누구요? 후지와라죠. 후지와라. 근데 이제 후지와라 때문에 섭간 정치가 도래하게 되죠. 섭간이라고 하는 섭정과 간백의 첫자를 따가지고 섭간. 섭정은 우리나라 섭정 많았죠. 대리정치. 관백은 권력을 위임받는 걸 관백이라고 했습니다. 섭정과 간백을 합쳐가지고 섭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간. 섭정, 관백, 섭간 정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이 있고, 천황이 내 대신 네가 그래 정치해. 요즘 태정관
누구라고 그랬죠? 국무총리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섭간 정치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로 했다 그랬어요? 후지와라. 후지와라가 섭간 정치를 했는데 후지와라가 계속 섭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섭간 정치를 한 집 가문의 가짜예요. 섭간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그 시기에는 귀족 문화와 불교, 즉 후지와라의 귀족 문화와 불교가 꽃피운 시기이기도 합니다.